전 시간에 한 것은 그 못된 집안들 다 잊어버리고 세금을 짤 텐데 이건 국세청에서 이렇게 짜주시면 세금은 조건이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세금은 조건이다. 조건만 지키면 세금 안 받을게 그것만 이제 알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1번 세금을 주택화 해라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도 지금 주면 이 주택화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성이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집 한 칸을 작은 아들, 큰 아들, 딸에게 집 한 칸 물려주려고 이 양놈들은 가서 여행 다니고 다 써버려. 근데 우리는 안 써. 부자들이 껌 한 통도 안 써요. 내가 이렇게 세금을 더 밥 한 끼 사는 사람 없어. 사장님도 밥 한 끼 한번 사봐요. 좀. 부자들이 더 짜. 그래서 왜 그래요? 집 한 칸 물려주려고. 그래서 주택법, 건축법이 아닙니다. 빌딩 가진 자, 상가 가진 자, 토지 가진 자는 아니고 주택을 가진 자는 세금을 비과세해 줄게 그런 거야. 농투세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곳을 자산을 주택화하라. 그러면 1번 중에 주택화하는 게 대표적인 게 2012년도 4월 29일부터는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말고 그냥 주소 옮겨가지고 주택으로 쓰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음에 등록한다든가 그래서 주택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주택으로 쓰면 세금 안 받을게 이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면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두 개죠. 일반 임대사업자, 상가랄지 뭐 이렇게 빌딩 임대사업자가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그래서 앞에다 꼭 주택을 붙이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만 세금을 왕창 세일해 줄게 이래요. 예를 들면 작년 12월 29일 날 법 바뀐 그 공공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것은 내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10년 이상을 어떤 분은 또 교수님이 5년이 4년으로 줄었고 10년이 8년으로 줄었고 그것은 행정벌에 관한 거야. 이런 사람은 그래요. 취득세도 내지 말아요. 그리고 종부세도 합산 배제할 테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내세요. 그것은 그 안에 4년 안에 팔게 되면은 한 개다, 한 유니트다, 한 채당 1,000만 원씩을 내고 팔면 돼요. 벌금이 1,000만 원이야, 한 채당. 내가 5개를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누가 많이 준다 그러니까 4년을 못 채웠어. 작년까지만 5년이지만. 4년을 못 채웠는데 올해분부터가 4년인데, 그러면 국가가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취득세도 안 받아, 재산세도 안 받아, 종부세도 합산 배제했는데, 너가 나오고 약속을 안 지키고 팔아? 옛날에는 2년 이하에 지금 2천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1,000만 원씩 벌금 물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지켰어요 이분이. 10년을 임대하고 5년을 임대하면 주택에 한해서는 세금을 안 받는 겁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자산을 주택화하라. 그래서 분리하고 분류하라는 거예요. 분리하고 분류하라. 여기 1번이고요. 국세청에서 아예 건장이 나와요.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를 벗어나기 때문에 19세와 30세, 대한민국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만 30세가 넘으면 과거에는 35세에서 결혼 안 한 사람 이제 바뀌어서 만 30세, 모든 세법은 만이야, 만 30세가 되면 내 세대 주민등록 세대에서 쫓아내라. 경상도 몰라, 쫓아내라. 그래서 세대를 분리시켜라. 우리가 옛날에 결혼하려면 지금 낸다거나 전라도 말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금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괜히 결혼도 못한 딸 하나, 결혼도 못하는 공시족인이 있는데 내 아버지 밑에 줄렁줄렁 받아 있으면 또 요새는 장인 장모도 또 와서 살더라고. 이렇게 하면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다 합산해버리니까 세대 속에 들어있는 요새 법 바뀐 거 우리가 일해랄지 가처나 내일 모레 청약해야 되는데 이 세대원이 5년 이내의 재당층 금지 기간에 있든가 분양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전 세대를 파슬러 한 덩어리로 몰아가지고 불이익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제발 30세가 넘으면 세대 분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세금을 받을게요 그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들이 또 집 한 칸이 있어. 또 뭐 처갓집 장모님 모시고 있는 거지. 근데 주민등록이 한 번에 돼 있어. 그러면 이 집은요 1세대 다주택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해라. 대한민국의 세법상은 동서에서
동거소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한 세대야.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좀 그래요. 앞으로는 바뀐다 그래요. 아파트에서는 세대 분리가 안 돼요. 그 이상하죠, 법이. 단독에서는 1, 2층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주소를 옮겨라. 쉬운 말로 그거예요. 그래야지 요 엔티스 기계가 알파고가 지가 알아서 세대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분리도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국세청에서 제시한 조건 좀 지켜주세요. 조건. 조건을 말하면 1번 제발 기간 좀 지켜줘요. 기간. 타이밍. 면적 좀 지켜주세요. 제발 면적. 왜 법이 세법이 이렇게 면적이 있겠어요. 선후를 지켜줘. 선후. 그 다음에 금액을 지켜주세요. 좀 이것만 지켜주면 안 받을게요. 자, 농지를 제촌 작용해가지고 8년을 자기 노력으로 농사를 지으면 토지 팔 때 세금 안 받을게요. 그게 8년을 해주세요. 제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엄마 아파트 하나 사고 옆에 우성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적어도 2년은 보유해 주세요. 엄마 아파트를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우성 아파트를 사주세요. 그래야지 투기로 안 보고 이걸 이사로 인한 집을 보유하는 개념으로 해서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겠습니다. 이게 수도 없어요. 이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달력에 딱 해놔라니까. 자, 딱 이렇게 하면 잘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면 따르릉 전화를 해 나한테. 010 내가 안 받겠구나. 원적이 받아. 8700에 375 이렇게 전화를 하면 내 전화는 안 받아. 칫솔질할 때 전화 오고 뭐 대우증권에도 전화하고 국민에도 전화하고 똥 눌 시간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걸러. 뭐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 원장이 이거 유료입니다. 그래. 그래도 이제 쉬운 걸 가르쳐줘요. 그럼 뭐냐? 뭘 팔라 그럴 때 내 기간이 어쩐가. 그 여러분들 책 보고 할 거야. 그 나와 있지도 않아. 뭐 그리고 대입도 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게 원장 전화니까 이렇게 해라고. 자, 면적. 2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135제곱미터입니다. 270제곱미터는 우리가 민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조건입니다. 85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것이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면적을 넘기면 제일 면적 많이 나온 게 85제곱미터라고 그래서 85제곱미터. 요게 근혜양이 살던 신당동의 박정희 집이 박 3건짜리를 재보니까 85제곱미터. 임자, 국민주택이 어느 정도 커야 되겠어? 일본은 40제곱미터 뭐 이런 게 국민주택. 예, 각하 집을 재보겠습니다. 그 신당동 집을 재보니까 85제곱미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국민주택 규모요 이게. 박근혜가 살던 그 집이 90제곱미터가 방 하나 더 있었다고 우리는 90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이건 아직도 안 변했어. 이걸 그래서 바꾸자 그러죠. 이것도 크다 그래가지고 이걸 60제곱미터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틈새 시장 면적 그래가지고. 그래서 면적을 지켜라.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농지를 가질 때는 1만 제곱미터 이하만 가지세요. 그 이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있어. 면적. 또 이렇게 했죠. 아까 어떤 분이 내가 점포주택이 하나 있는데 위에 내가 세놓고 있다. 방을. 그러면 점포주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적어도 50% 이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해서 면적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세법은.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지키면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순서를 지키세요. 그래요. 아버님이 집 하나 물어주는데 이것도요. 왜 상속받은 재산을 늦게 팔아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잉크도 안 바르기 전에 팍 팔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주택은 늦게 팔아라. 좋은 말 할 때. 5년 안에. 그 5년 안에 팔아라. 이렇게.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을 너 기존 주택을 안 받게 선후를 해놨어. 선후로. 순서를 정해놨어. 순서를요. 순서 없이 해버리면요.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5년 안에 팔려고? 후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왜 증여 받았는데 우리가 이월과세 안 걸리려면 5년을 꼭 지켰다가 파세요. 이런 것이 선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파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 거 기존 주택 하나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자로 이렇게 묶었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것도 또 세금을 감면받고 싶어. 그러면 7년 있다가 파세요. 이렇게 선후 관계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요즘 특히 입주권은 더 그래요. 입주권 같은 데서 선후 관계를 해놨어요. 이런 법이 다 언제쯤 나왔냐면요. 2003년도에 완전 포괄주의 막 상속 노무현 시절에 계속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값이 뛰는 거예요. 뛰어. 그래서 변형균 씨하고 신정아 씨가 내가 그래서 바람났다 그랬잖아. 그 당시 정책의장 할 때 27번을 정책을 짰거든. 박근혜는 엊그제까지 11대책까지 14번째 대책 정책을 부동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야. 부동산 해야 돼. 금액. 3억 이하로 해라. 돈 많을 때 6억 이하로 해라. 6억 이하로 해라. 이런 것을 다 9억 이상이면 받을 것이다. 종부세. 부부가 가지고 있으면 12억까지 안 받을게. 이런 금액을 다 정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이 취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억 3천 이하면은 이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것이 다 무슨 금액이란 게 있어요. 금액. 그러면 금액을 요걸 또 잘해야 돼. 이거 금액이라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음마 아파트를 딱 띄워보니까 102동 13층이 내가 팔기는 11억에 팔았는데 KB 시세나 한국감정에 시세 조율을 해보니까 공시된 공시 가격이 8억 9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80%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옳다 됐구나. 내 집은 9억이 하니까 1세대 1주택이니까 세금 하나도 안 받겠네. 이거 덜컹 판단 말이에요. 이것은 복도방에서 쓴 실거래가로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로. 그런데 증여 같은 거 할 때요. 아직 증여라는 것은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상으로 줬잖아요. 연립을 주든 농토로 주든 이런 것은 실거래가가 될 수가 없죠.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비교 사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공시가격을 하니까 이때는 공시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의 구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공시가를 할 것인가 실거래가인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세법은 거의 90% 이상이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복도방에서 쓴 가격. 우리가 2006년도에 노무현 씨가 법을 만들 때 모든 부동산은 실명화해라. 실명화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모든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를 사고 판 가격을 등재시켜라. 기입해라. 기입 등기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20년 전에 샀거나 10년 전에 사는데 계약서도 없어져 버리고 또 1990년도에 8월 25일, 31일 이전에 공시가격 안 나올 때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건 다 환산해서 취득가격을 정하는 것도 있고 세금 내라고 전화 온 것 같은데 종부세 내라고 전화 온 거예요. 지금 15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간, 면적, 선후,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80% 정도가 부동산 중에서 주택화해서 가지고 있어요. 물론 빌딩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토지 가진 분이 있고 뭐 상가 가지고 있는 거 리테일 쪽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나 그런 분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4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슈퍼 부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집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집 형태로. 자 볼까요? 여기 잠원동이나 이거 뭐 재건축한다고 개포동 한다고 재건축하는 입주권 가지고 있죠. 당첨권 가지고 있죠. 저 일의 신도시에 분양 하나 받은 분양권 샀든 어쨌든 분양권 가지고 있죠. 여기 집 한 칸도 없는 사람 있어. 무주택 있죠. 무허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시골에서 시골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기농주택, 기촌주택, 해외에도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세대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그래요.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 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준주택 세 가지,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내 재산이 10개다 그러면 80%는 주택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주택 형태로. 이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조건만 갖추면. 다른 것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런데 내 자산이 여러분들이 다 상담 받아보면 그러면 주택의 형태가 아닌 건 주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집을 여기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80%가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택연금을 받는다든지 농지연금을 받을 때 주택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것은 잘 이걸 따져서 특히 요새 방송만 들으면 투룸 사세요, 쓰리룸 사세요 이런 것들 많잖아요. 내가 무슨 서산에 이런 데만 이거 분양했어요 특혜라는데 서산에 1억 2천 투자해가지고 120만 원, 뭐 100만 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또 많이들 사가들 막 그 기숙사형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것도 주택 형태로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안 내고 다음에 임대사업주로 묻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딱 저녁에 이렇게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이렇게 봐가지고 보면은 거의 주택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비과세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외에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외에 주택 외에 뭘 20%가 가지고 있느냐면 농지 및 기타 토지. 자, 주택 아니죠. 왜 농지하고 기타 토지를 분리해 놨을까요? 농지는 주택처럼 작용을 하는 것 때문에 세금을 비과세해 주는 요소가 많다고 그랬죠. 아까 8년만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6년만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6년 인정해 줘요. 내가 상속받은 자가 2년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지는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분리해 놓고 기타 토지가 뭐예요? 종부세를 초과한 토지를 보유한다든가 나대지를 갖는다든가 임야를 가진 분들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10%포인트 더 많이 내지만도 이렇게 할인해 주는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 두 번째 20%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면 상업용. 상업용의 대표적인 게 주유소 부지 뭐 이런 게 빌딩, 꼬마 빌딩도 좋고 상가 나부랭이 이렇게 나부랭이라는 것은 막 상가 여러 종류는 거 그건 주택이 아닌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여기에 해당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해외 재산 빼고 요새 해외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서산에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다나 또 뭐 만평의 뻘을 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지 기타 토지에 지목에 되어 있는 거 제가 지금 말한 아까 이 주택의 종류하고 요거 20% 이외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있나요? 특별하게? 예?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 이 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야가 가장 골치가 아파요. 팔았을 때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징글징글해. 세금 빠져나기도 힘들고. 이거는 어떻게 세금을 빠져나가냐면 절세, 빠져나간다면 이상해. 절세는 기간, 보유 기간이랄지 머리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야를 우리 아버지가 쌀 5가마니 주고 산 임야가 지금 최근에 그런 거예요. 뭐 50만 원 간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1000평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국가가 60%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 했잖아. 홀가당 다 뺏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농지화 시키는 거예요. 농지화. 그러면 싹 감벌을 한다든가 밀어버리고 심지어 감잡아서 한다든가 단연성 수종을 갖다가 개량해서 한다든가 영림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는 트랜스퍼 해놔야지 국가는 세금을 덜 뺏어가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한 거 아까 빌딩만 뭐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용도 전환을 해서 주택 부분을 참 51% 만들고 나머지는 빌딩으로 만들어가지고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80%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것은 속된 말로 짱구를 많이 굴려야 되는 상품. 요건 쉬워요. 아까 주택 이건 쉬워. 이게 세금이 더. 그런데 이상하게 부자가 우리 수포 부자들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다든지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면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상속으로 하든가 증여를 할 때도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것하고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두 개를 분리시켜가지고 세무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너무 급해. 나 아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샀는데 엄청 올랐죠 땅값이. 지금 와가지고 당장 팔라 그러니 수용당하면은 15% 까주는 것도 있고 13, 뭐 채권 받으면 30% 할인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냥 개인한테 매매를 하게 되려면 세금 무서워서 못 판다는 사람이 99%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금이 엊그저께 여기 전번에 수업 들었던 분이 요 송파구 안 오셨죠 오늘. 날짜를 잘못 지켜가지고 세금 여기지 이 기간 이걸 주소를 먼저 빼버려가지고 세금 1억 8,200이 나왔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냥 내가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 몽천토종 수용되는 그건데 그래서 내가 잠실 세무실까지 같이 가지고 물론 이걸 주니까 가지 내가 그냥 가 상담료를 주니까 갔지 1억 8,200이나 되니까. 그런데도 주소만 안 뺐으면 어떻게 하겠냐. 주소를 홀가당 빼버렸어. 누가 빼버렸냐. 자기 남편이. 그분은 장기나 되고 바둑이나 되지 쓰잘데없이 주소는 누가 딸랑 옮겨버렸다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 부인 와서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저녁에 싸웠을 거야. 싸우지 말라 그랬어. 그럼 이미 어떡하고 주소 빼고. 그러니까 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빼버린 거예요. 왜 이런 법이 있어요? 그대가 주택임대차로 등록했을 때 대한민국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만 따지지 거주기간을 안 따져요. 근데 유일하게 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아까 내 주택을 지금 하나 팔고 싶은데 임대사 합자를 못 고치면 여기서는 꼭 보유뿐만 아니라 2년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거주란 건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분은 1년 4개월밖에 안 돼 있어서 주민등록이. 그러면 6개월을 채워가지고 주민등록 빼야 될 거 아니에요. 24개월 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기간을 안 지켜가지고 세금이 꼬들하게 그냥 1억 8천대 나고. 많아요. 맨날 저는 세무상담만 하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안타까운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딱 이래가지고 요거 주거용 건물을 이렇게 줄렁줄렁 이렇게 하고 요것을 이렇게 정하고 여기에 보험, 금융상품, 은행의 빚 이런 것을 싹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그래서 대변 차변을 딱 정리해 놓고 품목을 딱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균 11개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11개.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또 뭐 아까 뭐 서서 하나 그 비싸게 뭐 월세 나온다니까 2개 사놓고 또 뭐 여기 뭐냐 자기 집 그다음에 재건축 이런 거 이거 부자죠 부자긴. 그리고 이제 이런 토지 그다음에 금융상품 이런 거. 예를 들면 금융상품 얘기를 한다면은 상속세가 없잖아요. 상속세는 연대 채무를 줘야 돼. 연대 채무. 네 아버지한테 재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 또 이게 상속세를 안 내고 특히 양도세 안 내고 이걸 배째를 해버리는 동생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너 연대 채무에서 너가 대신 내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또 이런 제도는 증여세를 내주면 또 증여세가 나오죠. 자, 뭘 하나 엄마 아파트를 물려줘서 증여세가 1억 나왔어. 얘가 아들놈이 증여세 낼 돈이 어디 있어. 수증자가 내야 되는데. 미국은 거꾸로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야, 반대. 우리나라는 받은 사람이 내야 돼. 그런데 이 아들이 1억이 어딨냐고. 돈 1,000만 원도 없지. 엄마가 내주면 그것도 증여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속세는 대신 내줘도 증여가 아니에요. 아까 연대 채무를 진다 그랬잖아요. 또 이것도 있어요. 아들이 증여세를 안 내. 엄마 아파트만 받아먹고 엄마가 이랬어. 네 증여세 꼭 내라. 3개월 이내에 법이 이준모 교수가 3개월 이내 안 하면 10% 이제 내년부터 7% 이렇게 감해준다는데 아들이 홀고당 써버렸어. 그러면 누가 연대채나 엄마가 물려주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물려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한테 속지 말고 통장을 가지고 있다. 네가 증여해서 내라 그러면 안 낸다니까 써부르고. 엄마가 또 줘야 돼 또. 이렇듯이 연대에서 세금을 내라. 아니 국가가 어떤 애들인데 그걸 뜯기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일기 쓰듯이 정리정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정돈. 요 놈을 요로 보내고 요 놈을 먼저 팔까.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농지는 돌아가셨을 때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해요. 유리해. 그러나 만약에 저 땅이 싸가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보상을 신도시가 생겨서 보상을 많이 받겠다든지 급등을 할 것 같으면 증여를 하지만 그런 싸가지가 안 되는 다른 용어가 안 떨어져. 하여튼 그런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 80%는 요런 토지는 상속으로 받았을 때가 유리해요.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적게 내면 다음에 뭘 많이 내요? 내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케이스별로 솔루션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기 물건 케이스별로 다 틀린 개념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하고 제일 많이 물어본 건 이제 빌딩이야. 이분은 해피한 거야. 근데 꼬마 빌딩 한 30억짜리, 40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야. 취득 가격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 판 가격은 내가 지금 복도방에서 판 가격은 40억은 꼼짝없이 신고해야 되고 그 일원도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분양권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취득 가격이 문제인 거야. 이 갭이 너무너무 많이 물려. 이게 해줘봤자 이거 주택 외에 다른 토지는 내년부터 기타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30%밖에 안 깎아준다. 이 세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계산해보면. 올 3월달에 법이 바뀐 게 아버지 돈 좀 꾸주시오. 금전 소비대체라 그래. 당신네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당행위로 해가지고 부당행위로 해서 계산을 부인한다는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짜고 치고 아들 오고 사고 파는 건 인정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비속 간의 특수 관계인 거래를 할 때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걸 원칙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한테 아무리 싸게 팔든가 3억 이상이든가 시가의 30%가 넘게 하든가 이게 또 고가 매입, 저가 매수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건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데 뭘 해주느냐. 1번 아버지하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금전을 빌리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 얼마까지? 2억까지는 이자 없음. 정확한 표현은 연 1,000만 원의 이자까지는 아들한테 안 받아도 돼요. 아니 그것까지 받으면 대한민국의 우리 유교 사상인데 너무 의리가 상하잖아요. 그러나 2억 이상이 빌려주고 살 때는 작년까지 8.5%였어요. 근데 이제는 4.6%로 빌려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자를 주면 자금 출처 및 증여로 간주 안 하겠습니다. 이게 금전 소비대차. 이걸 공정을 만들고 공정서류를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이러는데 굳이 공정서류 안 만들어도 이렇게 이자 주고받는 것을 4.6%로 해야 돼요. 작년까지 8.5%인데 4.6%로.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건물 하나 이제 분해합니다. 세금 내기 싫어요. 아들한테 4.6%를 어떻게 받아? 아들이 지금 이제 또 부인한테 넘겼으면 집세를 받을 권리가 있죠. 빌딩 그에 대한 것은. 그래서 내가 꿔줘도 되고 더 꿔줘도 돼. 10월 꿔주든 20월 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집세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건물을 쪼개버려야 돼. 이게 우리나라만 가능한 거야. 토지 및 그 이의 정착물이 다른 나라 법은 통으로 돼 있어. 건물 가진 자가 토지 소유자고 토지 소유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물 가진 자 따르고 토지 소유자 따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받아요? 월세를? 건물 받은 사람이 받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아들이 받는단 말이야. 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쪼갠다 그래. 쪼개고 분리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금전 소비도처럼 돈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아까 부담부도 걸어. 여기에 지금 임대 보증금이 40억짜리 임대가 있다고 하고 보증금이 5억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채무를 어쩐가 내가 세입자한테 내줘야 될 아들이 또 하나 갖는 거잖아요. 그건 이건 부담부로 빼줘. 그 대신에 아버지는 뭘 내야 되냐면 그 부분만큼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양도세 안 나온 줄 아는데 엄마 아파트가 11억이다. 근데 전세가 8억이야. 요 전세를 안고 빼고
3억만 증여세를 내는데 증여세를 조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8억이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전세금을 누가 내죠? 아버지가 내야 되는데 아들이 명의를 이전에 갔으니까 증여세 3억 내고 매도 채권을 떠는 게 같죠. 그럼 아버지는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이게 즉각 나와요. 부담부 안 나오는 걸로 막 생각하는 사람은 부담부 제일 많이 날카롭게 보는 게 이 부담부죠. 이거 아버지가 갚아줘서도 안 돼. 큰일.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쩍 이제 이렇게 물려줬다. 2년 지났는데 세입자가 아니 아버지 아들한테 증여 물려준 건 좋은데 전세금 빼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빼주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제일 많이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그래 내한테 돈 뜯기게 이게 뭐냐면 순수하면 제척기간이라 그래. 제척기간. 자 양도세를 갖다가 띄어먹어. 그래 5년까지 그냥 내가 너한테 달라는 소리 안 하면 안 할게. 근데 증여세 같은 거, 상속세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9세에 내가 꼴깍꼴깍 하는데 저 사람이 탄료 소득이 있는 것 같아. 안 날로부터 국세청에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제척 기간이 제일 길어요. 15년 동안 추적할 수 있어. 1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무한대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상속세, 증여세는 띄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뭐 포괄적, 완전 포괄주의 이런 것도 하려면 또 너무 또 재작년에 약간은 좀 이제 또 바뀌었는데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놔두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상업용 건물들은 분해시켜라. 2번 팔아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건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 부동산이 얼추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상담해보면 10년 단위로 뭘 만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팔아가지고 돈 내 죽기 전에 써버린 것도 3년 이전에 써라는 듯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자꾸도 5년 단위로 이 플래닝을 짜 나가야지 세금을 안 받는 거지. 그 당시 그때 가가지고 뭘 하려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요. 왜? 저 알파고의 전체적인 이 주민등록부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잠깐만 1분간 설명은 미국이 기축통화를 하면서 재작년부터죠. 신한은행, 예한은행에 이런 우리는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권을 가진 자가 너희 저 은행에 10만 불에서 20만 불 이런 거 계좌 있으면 우리한테 안 알려주면 우리 달러 못 써.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벌써 4년 됐는데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해외 금융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지. 저는 뭐 홍콩에 독일 애들 막 오피스텔도 사러 다니고 그러는 거 저는 됐으면 해외 금융에 대한 계좌를 좋은 말 할 때 신고해라. 요 제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못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뭘 해줬느냐. 베트남에 땅을 사거나 주택을 사가지고 세금을 22%를 핑크빛 레드북 그러죠. 토지와 건물을 사서 세금을 내고 왔으면 우리가 38% 구간이면 요거 빼고 나머지만 내 그래가지고 이중협정이 다 돼 있어요. 178개국 이중협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만 안 됐느냐.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협정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호주, 프랑스 이런 데는 차제가 틀리고 증여세도 미국에서는 증여해 준 사람이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차제가 틀려. 뉴질랜드 이런 데. 그러니까 죽을 때는 한국에 와서 죽으란 말이 그거예요. 세법 중에 속담이 몇 개 있는데 첩이 돈은 다 쓰고 본처가 세금을 무는 경우. 아까 그런 말이잖아요. 죽기 전에 이 양반이 1년에 2억, 2년에 5억을 어디다 썼겠어. 그 서산 그 장미담에 마담한테 다 쓴 거야. 그러니까 돈은 여기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본처한테 나와요. 본처한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해외에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내가 내일 모레 죽겠다 그러면 빨리 비행기를 전세 비행기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죽어야 돼. 왜? 거소자라는 게 있어요. 183일을 거소자. 한국에서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특혜를 주는 거죠. 안 그러면 저기 미국에서 내고 또 여기 와서 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런
소득세 개념은 이중과세에 대한 협정이 다 돼 있는, 협약이 돼 있어요. 협약이 돼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부분은 왜 요새 해외 많이 나가니까 뭐 또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으면 국민은행에서 그걸 수업하면 또 이런 것이 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꼭 한국에서 돌아가셔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간, 장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간추리면 1분만 간추리면 저런 컨디션을 잘 지키고 요 자산을 두 개로 확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런 자산은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대별로 분해시켜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디테일에 들어가면요. 이제 여러분들 다 졸아요. 이제는 요 이후의 수업은 간평사들이라 할지 이제 회계사들 수업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안 졸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게 뭐지 질문 3개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공통적인 질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3분만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면 이제 끝내고 질문을 받고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 없어요? 예. 예. 여기서부터. 토지는 부인 이름으로 돼 있고 건물은 남자 이름으로 돼 있고. 어떻게 토지는 어떻게 해요? 예? 부인? 예? 그 아내 이름으로 네, 예, 예, 예. 건물은 예. 남편 이름으로. 예, 예, 예. 예, 이런 경우 많죠. 예. 예.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그 세금이 분리해서. 양도세도 명의자 중심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떨어주는 거고, 건물은 건물주로 떨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해 증여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합해서 증여하는 게 아니니까 이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취득세 증여세를 공동으로 해놓거나 지분으로 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나쁜 점도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엄마 아파트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4분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분이 33평 예를 들어서 10평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야, 집 그냥 이렇게 법정 상속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 많이 지분을 소유한 자나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순서로 해가지고 1세대 2주택으로 취급을 안 해요. 세법에서는. 그런데 이게 안 갖고 제3자 지분 취득이라고 그래요. 야,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우리 이거 엄마 아파트 앞으로 21억 간다든다.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내고 이렇게 더 내가지고 순실이 네가 좀 내고 순득이 너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제3자와 0.1평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전산에 1세대 2주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분도 좋은데 아까 어르신이 말씀하신 요것은 개별이야, 개별. 양도세 때다. 토지가 이제 많이 올라서 그게 건물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아까 제가 한 말도. 이게 이제 그 가령 매도를 한다고 할 적에 그 지분하고 토지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세금이 아니요. 예. 그 무슨 말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 이걸 통으로 팔잖아요. 이걸 50억에 판다 그러시다고요. 근데 양도세를 자세히 보시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면 건물분에 대한 거는 거의 안 낼 겁니다. 취득도 시가표현. 이건 많이 내겠죠. 이건 아까 10배면. 그래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건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건물도 2분의 1, 예를 들어서 토지도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누진공대 구간이 적겠죠. 예를 들어서 세금이 15% 구간하고 우리가 38% 구간인데 이건 한 사람이 30%칸을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거나 이래야 돼.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돼버렸어. 불필요하게. 한 사람이 몰빵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간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 등기를 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자, 또 한 사람은.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중간 한 분 하고. 네. 주택인 집인데요. 21년째 장기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기 뭐예요? 다세대요? 다 가고요. 다 가고. 유니트가 분리되어 있는 게 101호, 102호, 103호라는 게 써져 있어요.
등본상에. 그거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가구네. 네. 다 가구.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린이 컸었고 2년 전에 2층이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사무실로 네, 나눠서 네, 주택을 건물을 꾸몄어요. 예, 예. 지금 주택이 커요. 네. 근데 어떤 세무사가 2년밖에 안 돼서 지금 8년이요. 네, 네. 장기병원 혜택을 안 봐요. 아니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크거나 같았을 때 커버리면 무조건 밑에 거 상가까지 다 주택으로 봐버리죠. 그런데 이게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부분만 장기 보유를 한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논현동에 내가 지금 단독 주택이 하나 있는데 아니 잘 지금 보유를 5년 동안 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한식집 한다고 전세를 내달라고 해서 근데 이 한식집으로 5년을 줬네? 이 한식집으로 5년을 준 건 뭘 주거용으로 안 썼죠. 음식점으로 썼죠. 이건 장기 보유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그런 사람 있어. 아이고 이제 10년 됐으니까 팔아버려야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용도 전환을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질 과세 기간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를 갖다 아까 산을 확 개발해버려. 내가 서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자밭으로 이렇게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할지 농지 혜택은 요 날부터 해요. 요 날부터. 그걸 소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 더 살아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따로 계산한다고 따로. 네. 그 부분. 그것을 이렇게 통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무사는 8년 더 살아야 된다고 그것은 그 부분이란 게 빠졌어요. 없다고 그러고. 아니요. 그것은 그 부분이라는 게 빠졌는데. 그러면 이런다고요. 아까 말한 이렇게 해서 51%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냐면 계단 면적, 옥상 면적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고시원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주거용으로 쓴 지가 얼마 안 돼. 그건 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는다 이 말인데. 자 마지막으로. 그 집에 한해서 그 집 문제요. 이제 근린에 대해서는 세금 냈어요. 간이 사업자로. 네.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냈어요. 내야 되나요? 자, 이 질문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 때 몇 년 2004년 12월 31일까지 신축을 분양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앞으로 100억이 올랐든 1000억이 올랐든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박근혜 정부 때 마적응을 하던 조세특례 제한법이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년 오른 부분은 안 받을 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얼마나 디테일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여기 근생이 하나 있잖아요. 세법은 주택에 한해서만 100% 안 받는다. 그래서 요 세금은 내야 돼. 요 세금은 따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생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 23억 주고 파는 분도 왜 1억 얼마가 나왔느냐? 요 부분은 안 해주겠다는 거야. 요것만 해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로 계산을. 주택으로 써도 그래. 근생을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택으로 써도 다 이전. 그러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 그러면 이것을 실질 과세 원칙으로 주택으로 썼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 법조항이 뭐냐? 그전 것은 신축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 신고된 거 있잖아요. 신고된 거. 2004년도에 신고한 거. 왜냐면 엊그제 그 신고하는 날짜부터 따지는 거 이건 안 들어가는 거지. 이건 안 들어가는 거지. 다음이요. 그거 뺍니다. 빼. 세금 떼도 된다고요? 어떤 것이 내가 포괄적으로 설명했죠. 어떤 것이 주택하고 있고 뭐하고 했을 때 따로 국밥으로 계산한다. 따로 국밥으로 계산한다. 주택을 봐줄 일이 있으면 주택을 봐주는 거고 주택을 못 봐줄 일이 있으면 못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가지고 따로 국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따로 국밥으로. 마지막 이제 원래 해요. 원래. 아니 남편 이름으로 저기 집이 하나 있고 부인 이름으로 집이 부인하고 아들 이름으로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을 거기 부인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은 거기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한 15년 됐는데 여기까지 옮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팔면은 거주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좋은 질문이고요. 이제 이분은 좋은 말로 말하면 나 부자요 이 소리야. 나도 집이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생 아들이 15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은 거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뭐냐면 보유만 24개월 하면 된다 그랬죠. 과거에는 3년인데 이제 24개월만 보유만 한다면 됐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을 언제 옮길 거냐. 잠금 청산일 내일 잠금 판다면 오늘 갔다 옮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금 청산일 이전에만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주민등록을 미리 내일 모레 팔릴지도 않을 집을 해서 불편하게 예비군 영수증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옮길 것이 아니라 잔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만 옮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이 돼 있든 200년이 돼 있더라도 팔 때 시점에 만 30세가 됐으면 절로 너는 더 나가 있어 그런다고. 근데 국세청에서 인정하시는 거 두 사람이라 그랬죠. 유학생, 군인, 대학원생은 인정을 안 해. 얘도 너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면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30세 이전에 세대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네가 결혼을 했거나 결혼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거나 청소년 가장으로서 할 수 없이 세대주로 된 분은 30세가 안 돼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30세도 안 된 녀석이 저기 지금 군대 가서 5군단에서 보초 쏘고 있는 애를 세대 분리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가 이제 만 30세가 넘으면 소득이 있든 장가를 갔든 안 갔든 뭐 캥거루족이든 인정이 없는데 만 30세가 아닌 것은 따져봐야 된다며. 따져봐야 된다. 30세 넘었죠.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 주소만 정도. 아니 주소를 거기 한 번도 안 옮겨놨었어요. 부인하고 그 옮길 필요가 없다니까 그 물건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보유. 가게는 우리 3, 4년 전에는 물건을 2년 거주, 3년 보유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거주라는 건 없어. 뭐냐면 보유로 받겠다 이거야. 보유. 보유란 것은 산 날짜로부터 24개월만 지어서 1세대 주택에 9억이 하면 세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대주로 분리시켜놓고 팔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상담이 있는 분들은 전화를 하셔도 되고 유료라 그랬어요. 유료. 근데 만족도는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실은 수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수업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품위도 지키고 뭐하고 근데 여기는 돈 많으신 어르신들이 왔기 때문에 좀만 뭐 어렵게 하거나 뭐 그러면 조르시고 재미없고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특히 제가 공실 클릭의 수업은 내가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은 품위가 없다. 그런데 품위가 없으면 어때 쉽게만 가르치면 되는 거고 진짜 세무를 공부를 해서 케이스별로 한다는 건 내가 따로 해주죠. 요건 요렇게 하셔야 되고요. 요 날짜를 지켜야 되고 케이스별로 솔루션을 따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분모에 대한 세금을 약 한 2시간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 무슨 품위도 없는 저게 교수야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런 특수성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언어가 거칠었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꼭 편집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